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초래가 되면서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또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하방 압력에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 떨어지는 건 좋지만 그 원인이 앞으로 경기 침체 때문일 거다. 맞습니다. 이건 또 암담하네요. 아랫돌 개어서 윗돌 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매주 국민의힘의 상황 분석했는데 급기야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나 봐요? 가긴 가는 겁니까? 가죠. 지금 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비대위 체제로 확정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회 체제가 이제 열려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다른 변수는 없어요? 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이 첫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빼들 수 있는 이제 카드라고 보고요. 저는 분명히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 또 인식적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윤리비 징계는 이거는 뭐 정당의 이것이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정당의 의결 과정이겠지만 근데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다음 건은 정지돼 있지만 그런데 이걸 비상 상태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를 가는 것이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당장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비상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비상 인식으로 비상 국면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법원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법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의 절차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는 이준석 대표가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당원 당규의 해석 문제는 법원에서 관여를 안 하지만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훼손됐느냐 아니면은 합법적인 당원 당규에 맞는 일들이 처리됐느냐는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이거는 상임 전국위원회랑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걸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당원 바꿨잖아요. 아니요. 이제 바꿔요. 그러니까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바꿔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선우가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직무대행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없었던 일이 된 거죠. 없었던 일도 됐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가 당원 당규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했느냐.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당원 당규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꾸겠다라는 것이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는 것이냐는 법원에서 분명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권 초기에 법원에 있는 판사가 과연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을 해줄까? 그건 무관하죠. 사법부 독립이 있는데. 무관해야죠. 나는 이제 무관해야 되는데 그런 나는 분석도 있더라. 있고 분석도 있고 또한 뭐 법관은 뭐 법과 원칙대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초임 판사이든 간에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왜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5년 임기인 것이고
그 초임 판사는 앞으로 30년의 경력을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죠. 더군다나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뭐 어디로 영전하지도 못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그 검증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뭐 그 대통령의 발언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간에 있다는 얘기 정도만 하고 그렇죠. 지금 법원은 결국 이걸 법과 절차적 하자와 문제를 따지느냐 아니면 정당 내부의 일이니 정당의 자율권을 좀 두느냐 요 고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석하는 거는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하는 건 이건 윤리위원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해석해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그거 없지만. 말고 네.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고 그렇죠. 뭐 전국위원회에서 네. 당원을 바꾸고 이런 과정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측은 그러잖아요. 전 당원이 모여 투표하는 전당대회로 뽑힌 대표를 그렇죠. 전국위원 몇 명이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앞으로도 매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상국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비상국면으로 확정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초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쪽은 이준석 대표가 초래한 거라고 하죠. 이준석 대표가 초래했다. 성상남 및 뭐 그 의혹 및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 일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죠. 정지가 내려졌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 뒤에 복귀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추가적으로 또 혐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국면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원권 정지 이후에도 계속 바깥을 돌며 SNS로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것도 뭐 다른 부적절한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일 처리됐으면은 이러한 분란이 없을 거예요. 좋아요. 그냥 여러 가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좋아. 당겨 6개월 정지 오케이. 근데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복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경찰 수사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입증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6개월 후에 돌아오고 내년 6월에 그럼 정기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또 나와서 다시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들이 당을 장악을 해서 2024년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 시나리오가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아주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경찰 수사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건 또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이고 또 추정이며. 경찰에서 왜냐하면 나오겠죠. 경찰이 오히려 더 기소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도 설치했고 또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의중까지 작용했다는 사안을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오히려 나오고 있는 여론이기도 하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서둘러서 비대위를 설치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자기 당대표 리더십을 세우면 이준석 대표 문제가 사라집니까? 예. 저는 안 사라지거든요. 예.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법적인 대응 카드지만 두 번째는 MZ세대입니다. MZ세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의중이 작용했다는 것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압도적인 MZ세대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나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민심이 떠나 있을 텐데. MZ세대뿐 아니라 이른바 중도층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중도층은 이미 떠났고요. 그렇다면 MZ세대와 중도층이 이탈한 그 당에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바로 그 대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의 대응 카드거든요. 뭐냐 그래 좋다 그러면은 가처분 시청도 먹혀들지가 않고 또 MZ세대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조기 전당대회까지도 그냥 무혈 입성해서 들어가면 그럼 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 신당 창당합니까? 바로 제가 보면 이제 신당 창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지지율 또 지금
이런 이준석 대표하고 얽히고 설킨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당의 지지율도 결코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역전됐죠. 지금 민주당하고. 2024년에 대통령 마케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차라리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 들고 나가면 수도권에서 호남 공들이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인천의 호남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내가 당선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겠습니까? 배 소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핵관들이나 또 대통령실 그리고 당권 주자들 자신의 권력, 당권보다는 좀 당의 미래나 또한 당의 지지율 같은 걸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떨어지면은 그리고 저 당은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이게 아니고 비상식적이야라는 규정을 받으면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국민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정당이 공천권을 가져서 출마한들 당선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 분들은 이번에 요 고비만 넘기면 잘해서 민심을 우리가 또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흔적을 지우면 그리고 우리가 국정 운영 동력을 갖고 개혁 정책을 몰아붙이면 그리고 이재명 저쪽에 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라인업 괜찮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국민들이 다시 눈길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맞냐고요. 그 생각이 안 맞는다 이겁니까? 저는 안 맞죠. 본인들이 잘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눈길을 주고 선택을 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짓밟거나 내쫓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는 걸 통해서 지지를 올릴 수 있다? 착각입니다. 지금 두 분인 인식이 공통됩니다.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를 위해 그것의 목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 일련의 시나리오 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당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두 분은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간이라도 이준석 대표 쪽 편도 좀 들고 하던 정미경 최고위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도 지금은 이제 돌아서고 있는 양상은 뭐예요? 현실적인 정치적인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은 어차피 졌다. 이준석이 졌다.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의 당협위원장을 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내가 이준석 편을 든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쪽에 내가 줄을 서는 게 앞으로 나의 정치 생명에 훨씬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요. 그리고 그 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래봤자 또 뭐 합니까? 일단은 내가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공천 받고 그래서 일단은 뭐 당선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이 자칫 잘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짚었던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인용이 됐어요. 아이고, 그게 인용되면 뭐. 근데 당은 지금 비대위 출범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요. 이러면요 비대위원회에 대한 정당성, 정통성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훼손이 아니라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될 수밖에 법적으로 없죠.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훼손이 되고 대통령의 권위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장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저도 궁금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은 뭐냐면 왜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양다리를 걸쳤다가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비하나 폄하 발언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놓치기에는 그동안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공을 들여온 게 아까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수진, 배현진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의 엄마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죠.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또 약간 이준석 대표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저는 당심이다. 왜? 당심은 일반적인 대중의 여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게 또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좀 자중자애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또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민심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여기 이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는 데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유는 좀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28일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가정하는 겁니다. 저도 예. 이제 이 이재명 당대표가 탄생하면 그런 대결 구도가 되면 이준석 대표권은 좀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좀 잊혀질 수 있다. 윤명 대첩 3라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죽을 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인데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 부각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가정하에 좀 2024년 공천을 노리는 인물들은 또 국힘 내부 쪽으로 또 대통령 쪽으로 좀 수렴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튼 성패는 당에서는 낮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완전히 졌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편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조혜진, 허은하, 그다음에 하태경 요 3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익명에 최재형, 네. 최재형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길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은 의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당원들 꽤 많이 들어왔던 분들은 다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저는 좀 차별화될 걸로 봅니다. 뭐 당장 나간다고 해서도 해법이 있는 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작 탈당을 한다면은 동참하는 또 동료들도 있겠죠. 청년 세대 정치인들도 국힘 내부에 있을 텐데 탈당하느냐 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 그냥 좀 지켜보자. 무성의한 관망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성을 띈 관망이지만 탈당까지는 아직까지는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비대위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 그리고 공천권을 쥔 당대표 뽑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돼요? 당대표요? 네. 두 분이 제일 유력하죠. 안철수, 김기현. 네. 이 두 분 정도인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국민 여론조사나 당원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제대로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안철수 의원을 믿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그래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직할 통치를 하든지 그 판단은 좀 비대위를 거치면서 판단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3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자기 당대표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도 안철수 의원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면 좀 앞서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윤핵관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은 윤핵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야 대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예측 불가능, 자충우돌 이런 것만 빼놓고 보면 안철수 의원은 전적으로 윤핵관의 당내 기반은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면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단일화까지 응했고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죠. 이준석 대표하고는 썩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예.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 이준석 대표 흔적 지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서줄 수 있는 인물이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대표가 된다고 꼭 바지사장 노릇만 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대표가 된 이후에 또 독자 행보하게 되면 그때 또 흔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27년도에 그러니까요. 대권을 노리잖아요. 그럼 자기 세력과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되는 당대표가 된다면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줄 설 수밖에 없어요. 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생각하는 우리랑 호흡을 맞춰가지고 우리랑 공천권을 좀 나눠 갖고 이런 것이 차츰은 흐트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부분 과연 안철수 의원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더 윤핵관 1이 아니면 윤핵관 2라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서. 윤핵관이 국민의 인기가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손잡아봤자 뭐예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결국 모든 것 정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뽑히게 될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잘해가지고 국민 인기 끌으면 모든 게 다 묻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연 되겠느냐. 그걸 잘 못하면 계속 파란은 이어지고 변화가 가능성이 생기고 이준석 대표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요, 앵커님, 2015년도에 이제 자꾸 새누리당의 모습이 떠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들을 동원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다른 목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당을 완전히 맹목적으로 획일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했거든요. 진박 간별사들 등장하고. 그렇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 눈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차분히 보고 계시다가 심판하실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얘기한 거는 좀 아직은 좀 먼 얘기고 당장은 다음 주 전국위원회 의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처분 신청은 판단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우선 거기에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럼 통 크게 정치하면 되죠. 권력 나눠주면 되잖아요. 장 교수가 매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는 것 같아요. 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권력 더 커지잖아요. 오실 때마다 좀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들어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1시 36분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백제고분로에서는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천나들목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전차로 통제되고 있어서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귀경정체 더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먼저 진부에서 막히고요. 봉평터널 부근 정체는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밀리고 경기권 정체는 여주휴게소 부근과 양지나들목에서 양지터널까지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당진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당진 부근 더 혼잡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제 개편 논란 시끌시끌하죠.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동 발달 상황에서 깊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절대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책임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순애 장관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장관이 한 이야기, 학부모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도대체 정책까지 이제는 그 여권의 혼란상에 한 걸음 더 동참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소장.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그만둬야죠. 너무나 많은 혼란을 줬고요. 대통령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호세 입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고 폐지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지방교육감 만나서는 내년 3월이면은 제가 교수로 다시 복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분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참 교육 문제는요. 정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논의하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내지 않고 본인이 불쑥 아이디어 내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우선인 것은 과연 이런 발표가 왜 이루어졌는가.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보고를 했다면 그게 교육 관련 수석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만 5세 취약 연령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지난 정권까지도 논의를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여러 차례 논의를 그럼요. 했는데 안 됐던 거죠. 예, 유보통합 관련된 부분도 유보통합이라는 게 유치원과 이제 어린이집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돼서 따로 나눠져서 관리하는 걸 통합하자. 그 이야기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세 가지 단계를 정책은 꼭 거치면 되거든요. 하나는 의견 수렴, 두 번째는 이해 공감, 세 번째 시행 추진인데 시행 추진 2025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저는 여기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업무 부처 보고받으면 이거 교육문화수석하고 같이 검토했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의 선지식이 없다면 대통령은 오히려 업무 보고를 받고서 처음에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조속히 추진하라는 식의 답변을 했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론을 수렴하고 말을 바꿔가지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정관용 진행자는 대한민국에서 뭐 한 40년 가까이 정치 이 중심에서 진행을 해오셨을 텐데 저는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저는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제는 공인입니다. 서로 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면 적어도 경찰국 설치라고 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소통 잘하고 뭐 후배이지만 이제는 장관이니까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이걸 가장 강조했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이건 하나의 12.12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은 이건 국기문란이에요. 이 순간 민심뿐만 아니라 경심도 돌아서거든요. 경찰들의 민심. 예.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지만 경찰국 설치를 또 설득하고 또 안 되면 좀 시간을 더 미뤄서라도 설득할 일인 것이고 45세 취향 연령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한두 건 가지고 박순애 장관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예. 물론 뭐 박순애 장관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뭐가 부족한 시소가 부족합니다. 시소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시소 이게 나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부재, 소통 부재. 언어의 맛을 써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에 복귀해 오시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통령실의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 좀 축소하겠다고 해서 정책실장을 없애버렸잖아요. 없앴고 민정수석도 없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 구성원을 봐도 이런 정책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실장 정도는 한번 새롭게 두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있어야 될 걸 없앤 것 같아요.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소통수석, 국민소통 비서관은 있습니다. 국민소통수석 빨리 하고요. 저는 홍보수석도 홍보수석의 역할과 범위를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되는.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반면 교사를 해서 또 더 수정 보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좋아서 그 기능을 10분 발휘했던 걸 굳이 없앨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인수위 기간 동안 60일 동안 뭐 했을까. 국정을 운영할 준비를 안 하고 뭐 했을까. 참 그런. 그때 장 소장님이 좀 조언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해야 됐을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뭐 박순애 장관 그만둬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사실 교육부총리 처음에 지명했다가 사퇴하고 박순애 장관 지명할 때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지금 또 만약에 사퇴하고 간다면 다음 후임자는 또 누가 언제 또 나올지.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없어요. 현재 없는 상태죠.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야구에 비유하자면 에이스 선발 투수가 부상당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투수를 선발로 올렸어요. 근데 그 선발 투수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초반에 실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갈아야죠. 바꿔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바꿔야 되는데 대안이 준비돼 안 돼 있을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에 뭐 인재가 그렇게 없겠습니까? 대안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종일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 이전 정권에서 중용됐던 분들은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국정 초반, 임기 초반인데도 국정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국정 지지도가 낮으니까 또 이런 정책 혼선이 훨씬 더 크게 그렇죠. 부각되는 감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여당도 이런 데에 지금 힘을 보태줄 만큼 상황이 정리돼 있지 못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정부 부처 누구도 이제는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맞아요. 일 안 하려고. 시대적 과제가 있어도 제안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러면 국민만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핵심은 뭐냐면 유난히 이전 정권과 비교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람과 관련된 이 불협화음 또 파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때는 지지율 곤두박질 치게 된 원인이 그래도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리경오, 이준석 사람입니다. 경찰 사람이시죠? 45세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 사람입니다. 낸시 펠로시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사람 관리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와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예. 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라고만 딱 언급했습니다만 금주에만 해도 건진법사 이름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 사람이죠. 자체가 예. 굉장히 큰 뭐 화제고 이슈고 이야기가 꼬리를 물 것이고요. 또 국민대학교의 그 연구 논문에 대한 판정도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이어질 소재들 아닙니까? 일단락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잖아요. 참 우려스러운 거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수습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까지는 좀 인적 개편이라든지 수습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좀 화를 내셨대요. 그래요? 필요하지가 않다. 근데 금요일 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시고 본인도 좀 느끼신 것이 많으셔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듣고 있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올라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러한 수습책을 마련하는 데 중심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다른 분들의 좀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누구요? 이제 다른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장 소장님께서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합시다. 네. 어제 발표된 강원, 대구, 경북 진성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74점 아무튼 네.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죠. 그럼요. 확 대명이죠.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확실히 대표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지금 등수를 보면 거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은 기정사실화 공고화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초반이긴 하지만 예. 전당대회 판세 초반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결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3라운드다. 그때 되면 어떻든 변하지 않겠냐. 어떻든 변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아닌 거 아닌가요? 더 중도층이 좀 쪼개지면 대선 때처럼 되지 않겠냐. 라는 기대를 할 것으로. 어대명 확대명 아니고요. 그냥 대명입니다.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요. 기소까지 갈까요? 저는 199% 기소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대표라고 치고 네. 이 대표를 직접 기소한다. 네. 그렇죠. 주변 인물이나 비서관이나 김혜경 여사까지가 아니고. 네, 직접 겨냥해서 기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변까지 기소할 것 같아요. 네? 직접 안 하고요. 기소를 해야 이재명 의원만 겨냥하지 않았다라고. 다 하겠죠. 이재명 의원도 포함해서. 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 80조를 개정을 해서 기소를 당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지금 청원이. 근데 일각에서는 그 당원을 안 바꿔도. 네. 정치 보복.
아니 그 당원 자체가 네.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직무 정지는 강제 조항이에요. 직무 정지는 그냥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직무가 정지되고 정성호 의원이 어제 여기 출연했는데 직무 정지되고 사무총장은 윤리심판원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직무가 그러니까 정지되고. 후보들 간의 그 의견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그 조항 개정 시도에 대해서 사당화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그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어제 그 당원 그 개정까지 난 찬성하지 않는다. 네. 당원을 해석하면 그 반드시 그 대표 직위를 상실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의 전제는 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네. 그게 이제 먼저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요. 아무튼 뭐 민주당 얘기까지 잠깐 해봤는데요. 뭐 지금 이번 주 벌써 몇 달 전부터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는 집권 초반 여권이 왜 이러나라고 하는데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휴가 끝내고 오는 대통령의 어떤 답을 다음 주에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어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백호, 조현아가 함께 부르는 지나간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기억을 거닐다 가슴에 묻는다 이 길의 끝에나 그 어디쯤 다 있나 하루를 지나 낙엽처럼 쌓인 기억 시린 이 겨울 끝에 지친 이 맘에 한 번 웃어지는 날이 올까 아직 모르는 채 하루하루 다시 쌓여가는 낙엽처럼 고단한 나의 오늘 겨울을 지나면 다쳤던 마음에도 봄이 여기 뜬모를 눈물도 감은 맘에 비가 되길 긴 새벽을 지나 아침처럼 오는 기적 지친 내 눈물 끝에 그 언젠가는 한껏 웃어지는 날이 오기 지나가네 그저 흘러가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는 채 하루하루 다시 쌓여가는 낙엽처럼 고단한 나의 오늘 더디게 지나네
저 흩날리는 눈꽃들처럼 스쳐갈 오늘이 괜찮은 추억이 될 거라고 웃으며 말할 날이 오길 지나간다 모두 지나간다 말없이 흐르는 저기